물리학자 한 명이 우연히 이상한 메모가 동봉된 검은색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덩어리는 한때 나치 독일의 원자로 프로젝트에 속해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히틀러가 핵 지배를 추구하던 시절, 과학자들이 생산했던 664개의 우라늄 큐브 중 하나였죠. 전쟁이 끝난 후, 이 큐브들은 모두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중 일부가 조용히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 물리학자와 선물. 티모시 코의 예상치 못한 여정. 2013년 8월의 무더운 어느 날, 당시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 부교수였던 물리학자 티모시 코는 조깅을 하던 중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익명을 고집하며 직접 만나 기니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코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근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코가 도착했을 때 친구는 차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트렁크를 열어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티슈 페이퍼에 쌓인 가로 세로 각각 약 2인치 크기의 검은색 금속 큐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큐브는 놀라울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표면은 짙은 검은색이었고 가장자리를 따라 미세한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큐브와 함께 섬뜩한 메시지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만들려던 원자로에서 가져온 것, 니닝거의 선물, 핵 관련 기념품 수집가였던 코는 즉시 이 물건의 중요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원자로를 건설하려는 비밀스러운 노력의 일환으로 제조했던 우라늄 큐브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2. 히틀러의 핵야망. 나치 우라늄 큐브 실험. 이 큐브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945년 초, 나치 독일이 무너지기 직전의 시점으로 말이죠. 독일 남부,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하이거루. 그곳의 한중세 교회 지하, 두꺼운 돌과 전쟁의 비밀 속에 가려진 곳에서 독일 과학자들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아닌 실험용 원자로였죠. 이 노력을 이끈 사람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였습니다. 그는 불확정성 원리로 전 세계에 알려졌지만 나치 독일 내에서는 히틀러의 핵 프로그램인 우라늄 클럽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하 실험실에서 그들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초현실적인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샹들리에처럼 매달려 있는 것은 664개의 순수천연 우라늄 큐브였습니다. 각 큐브는 가로 세로 약 2인치의 무게는 5파운드 정도 나갔습니다. 이것들은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각 큐브는 중성자를 감속시켜 핵 연쇄 반응을 유발하는 데 사용되는 변형된 물인 중수에 잠기도록 설계된 정밀한 격자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소름 끼쳤습니다. 지속적인 반응을 일으켜 원자 에너지를 개방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에 충분한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었죠. 미국 에너지부의 가장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하이거로우는 나치 독일이 조립한 가장 진보된 원자로의 본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반응은 임계 질량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첫째, 중수가 부족했습니다. 1943년 노르웨이 저항군이 수행한 전쟁 중 가장 대담한 파괴 공작 중 하나인 군네르 시대 작전으로 중요한 수송 물량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라늄이 농축되지 않았습니다. 천연 우라늄은 99% 이상이 핵분열이 불가능한 물질입니다. 동위원소 분리 기술 없이는 폭탄에 필요한 우라늄 235를 추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의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권력 다툼, 제한된 자금, 그리고 많은 유대인 과학자들의 추방은 나치의 핵 노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연합군 측으로 망명했죠. 하지만 그 실패한 야망의 물리적 잔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하이거로우 실험실에서 방문객들은 원자로가 있던 자리를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 돌에 뚫린 구멍들, 주변 암석에 새겨진 희미한 방사능의 흔적. 이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신화도 아니었죠. 그리고 티모시 코의 손에 있던 우라늄 큐브는 바로 이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3. 핵분열의 발견. 폭탄 이전의 이야기. 독일 교회 지하에 묻혀있던 우라늄 큐브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과학적 돌파구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벙커나 군사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춥고 긴장된 겨울, 베를린의 한 화학연구소에서 보내진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죠. 때는 1938년 12월이었습니다.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의 두 독일 화학자,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은 우라늄의 중성자 충격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 즉 훨씬 가벼운 바륨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는 기존의 화학 지식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라늄 내부의 무언가가 쪼개진 것이죠. 당황한 한은 그의 옛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리제 마이트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물리학자이자 유대인 여성으로 최근 나치 독일을 탈출해 스웨덴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조카인 물리학자 오토 프리슈와 함께 눈 덮인 숲을 산책하던 마이트너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눈 위에 분필로 계산을 해가며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라늄 핵이 분열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화학적인 분해가 아니라 핵 수준에서 쪼개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이는 mc 제곱을 적용하여 마이트너와 프리슈는 핵분열 동안 아주 작은 질량 손실만으로도 수톤의 텐트 폭발력을 낼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단 1g의 우라늄이 제대로 분열된다면 전쟁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포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습니다. 1939년 1월, 마이트너와 프리슈는 그들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만 일었지만 그 파문은 곧 충격파가 되었습니다.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이 소식을 미국으로 전했습니다. 몇 주 안에 유럽과 미국의 실험실들이 이 발견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물리학은 더 이상 우주를 이해하는 도구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통제하거나 해방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죠. 핵분열의 발견은 현대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연합군의 손에서는 도시를 밝히는 동력이 될 수 있었지만 나치 독일의 손에서는 문명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 초, 한 가지 질문이 모든 과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누가 먼저 핵분열을 무기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답은 히틀러의 독일이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시간을 내주시길 바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하는 길이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4. 세계적인 경쟁의 시작. 나치의 야망대 연합군의 절박함 핵분열의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인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야망과 과학적 재능으로 무장한 나치 독일이 그것을 가장 먼저 무기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핵분열이 확인된 지 불과 석 달 후인 1939년 3월,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시스트 유럽을 탈출한 유대인 난민이었던 실라르드는 그 위험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우라늄을 무기로 만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현재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은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루스벨트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지 불과 몇 주 후인 10월에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며칠 내로 그는 우라늄 자문위원회를 승인하여 맨해튼 프로젝트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비밀스러운 과학작전으로 성장하여 결국 20억 달러,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약 46조 9,2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영국도 조용히 핵개발 노력인 튜브 엘로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작고 자금은 부족했지만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두 프로그램 모두 나치 정권을 피해온 난민 과학자들이 부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독일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같은 물리학자들이 있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우라늄 광산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주요 자원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프로그램은 결함이 많았고 서투른 협력, 자금 부족, 그리고 최고의 유대인 과학자들의 추방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1942년까지 미국은 대규모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아직 작동하는 원자로조차 만들지 못했죠. 하지만 아무도 히틀러가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연합군을 더욱 몰아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나치 독일이 먼저 폭탄을 손에 넣었다면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을 테니까요. 나치 핵 프로그램. 왜 실패했는가? 하지만 모두를 두렵게 한 이유. 연합군은 아돌프 히틀러가 핵 경쟁에서 이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비밀 실험실 안의 진실은 훨씬 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몇 달 동안 독일의 마지막 핵 성공 시도는 독일 남부의 조용한 마을 하이거로우의 한 교회 아래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작동하는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디자인은 놀라웠습니다. 가로 세로 2인치 크기의 우라늄 큐브 664개가 중수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목표는 중성자를 감속시켜 연쇄 반응을 유지하고 원자의 힘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는 실패했습니다. 임계 질량에 도달하지 못했죠. 역사가들과 과학자들은 이제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째, 굿네르 시대 작전입니다. 1943년 노르웨이 저항군 전투원들이 나치가 점령한 노르웨이의 베모르크 공장, 즉 독일의 주요 중수 공급원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산으로 탈출했습니다. 이후 중수를 실은 페리오를 침몰시키는 등 연합군의 공격으로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여전히 이 임무를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시 작전 중 하나로 꼽습니다. 둘째, 잘못된 전략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와 달리 독일은 농축이 아닌 원자로 이론에 집중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와 그의 팀은 폭탄에 필요한 우라늄 235의 양과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셋째, 나치의 간섭입니다. 자금 지원은 일관성이 없었고 지도부는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으며 반유대주의 숙청으로 인해 독일 최고의 물리학자들 다수가 쫓겨났습니다. 독일은 무기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합군 정보부는 나치의 진척 상황을 제한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이거로우 지하에 매달려 있던 그 우라늄 큐브들의 발견은 군 지휘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수십 년 동안 세계 핵 정책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치 폭탄이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간과 자원의 문제였을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무서운 거의 일어날 뻔한 사건 중 하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 알소스 작전. 핵 유령을 포획하기 위한 연합군의 임무. 1945년 초 독일의 핵 프로그램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큐브, 과학자들, 그리고 연구 문서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소련보다 먼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전선을 바짝 뒤쫓는 비밀팀이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가이거 개수기를 들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 산하의 기밀 임무인 발소스 작전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나치 독일의 원자력 노력을 찾아내고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을 기리기 위해 숲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딴 알소스 팀에는 군인, 물리학자, 정보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네덜란드계 미국인 양자 이론가인 세뮤얼 구드스미트가 이끌었습니다. 이 임무는 곧 시간과의 경쟁일 뿐만 아니라 나치 기술을 탈취하려는 자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독일 영토로 빠르게 진격하던 소련과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1945년 4월, 알소스 팀은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 하이거로우에 도착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나치 군대에 의해 경비되고 봉쇄되었던 한 교회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들은 독일의 가장 진보된 핵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방 안에는 금속 샹들리에처럼 배열된 664개의 우라늄 큐브가 있었습니다. 각 큐브는 가로 세로 약 2인치, 무게는 5파운드였으며 중수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록 임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명백히 원자로를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알소스 팀은 물질들을 압수하고 원자로를 해체했으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쿠르트 디프너를 포함한 주요 나치 과학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엡실론 작전 하에 영국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들의 대화는 그들이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비밀리에 녹음되었습니다. 2025년에 에너지부가 검토한 미 육군 기밀 해제 기록에 따르면 압수된 우라늄의 총량은 3,300파운드가 넘어 지속적인 안보 우려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라늄 큐브가 추적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미국 실험실로 갔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학이나 군수업체로 보내졌죠. 몇 개는 기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15개에서 20개의 큐브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7. 현대의 큐브 추적. 코아 히어트. 역사를 쫓다. 1945년 연합군은 독일 하이거로우의 한 교회 아래에서 나치 독일의 실패한 핵 프로젝트의 일부인 664개의 우라늄 큐브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이야기는 종결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큐브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실험실에서, 박물관 창고에서, 심지어 온라인 목록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물리학자 티모시 코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종이 타월에 쌓여 있고 타자로 친 메모와 함께였죠. 히틀러가 만들려던 원자로에서 가져온 것, 니닝거의 선물. 코는 이 금속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메릴랜드 대학교의 물리학자이자 재료 전문가인 미리엄 히어트 박사와 협력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라진 우라늄 큐브를 추적하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먼저 그들은 큐브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감마 분광법, 동위원소 분석, X선 형광 분석을 사용하여 그들은 이것이 1943년과 1944년 사이에 나치 독일에서 처리된 우라늄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큐브가 하이거로우 원자로에서 나왔을 확률은 99%입니다. 라고 히어트는 2024년 네이처 피직스 리뷰 기사에서 보고했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그들은 미국과 유럽 전역의 실험실, 수집가,
박물관에 연락하며 더 광범위한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한 큐브는 로스 알라모스의 방사선 캐비닛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 창고에서 잘못된 라벨이 붙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 개는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이베이에서 금속 문진으로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무기가 아닙니다. 라고 히어트는 피직스 투데이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훨씬 더 끔찍한 것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입니다. 그것은 핵책임과 우리 역사 속에 여전히 숨겨진 조용한 위협에 관한 것입니다. 8. 오늘날의 진짜 위협.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이유. 2025년 초까지 물리학자 티모시 코와 미리엄 히어트는 나치 독일의 실패한 핵 프로그램에서 나온 원래 664개 우라늄 큐브 중 20개 미만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600개 이상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핵 안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점입니다. 천연 우라늄 자체는 폭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급 연료로 농축될 수 있는 원료입니다. 원심 분리기나 화학 공정과 같은 적절한 장비만 있으면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2010년 이후 관련 기관은 동유럽 및 북아프리카와 연계된 일부 사례를 포함하여 최소 18건이 무단 우라늄 밀매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즉각적인 위험은 핵폭탄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더러운 폭탄입니다. 방사능 확산 장치는 핵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폭발물로 방사성 물질을 퍼뜨림으로써 도시를 오염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며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2024년 위협평가에 따르면 방사능 테러는 특히 방사선 감시가 제한적인 도시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신흥 위험 중 하나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큐브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등록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일부는 대학 창고에서 잘못된 라벨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것들은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누군가의 지하실에 있거나 온라인에서 신기한 물건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히어트는 경고합니다. 그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책임의 공백입니다. 80여 년 전에 끝난 전쟁 중에 만들어진 우라늄 큐브들은 이제 다른 종류의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실패한 나치 꿈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세계 핵 안전망에 풀어진 실과 같습니다. 잊혀진 불꽃. 원자 시대의 유산 우라늄 큐브는 핵폭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작동하는 원자로에 동력을 공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만들어낸 두려움은 원자 시대를 점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히틀러의 핵 프로그램은 실패했습니다. 원자로는 임계 질량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폭탄 제조에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꾼 것은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13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오늘날 가치로 약 46조 9,200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든 미국의 비밀스러운 노력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생산하여 뉴멕시코 사막에서 실험되었고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습니다.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세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코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큐브들은 나치의 실패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두려움만으로 어떻게 세계 정책, 과학, 그리고 전쟁을 재편했는지를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군비 경쟁의 배후에 있던 무언의 불꽃이었습니다. 오늘날 냉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핵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00기 이상의 핵무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라늄을 포함한 미확보 방사성 물질들이 실험실, 지하실, 그리고 개인 소장품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큐브들은 더 이상 직접적인 위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결과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비밀 속에서 만들어지고 두려움 속에 묻혔으며 역사에 의해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